엄마가 이건 내 결혼 선물이자 내 인생의 버팀목이래. 나는 핸드폰 화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는 여자가 아무리 행복해도 자기만의 보금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준호 씨는 알아? 반응이 어땠어? 수진이 그 특유의 호기심 가득한 눈을 깜빡였다. 어젯밤에야 말해줬어. 엄청 기뻐하더라고. 나를 안고 몇 바퀴나 돌았어. 어젯밤 남편의 반응을 떠올리니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그는 이제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며 더 이상 전세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인테리어는 어떤 스타일로 할지 정했어? 내가 아는 디자이너 중에 정말 끝내주는 사람 있는데. 수지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말을 끊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반짝였다. 여보세요, 준호 씨. 서연아,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다급하게 들렸다. 수진이랑 투썸 플레이스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준이가 방금 서울에 도착했어. 갑자기 결정된 거야. 그분들 살던 옛날 집 재개발 들어가잖아. 새 아파트는 아직 안 나왔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간청이 섞여 있었다. 나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우리 새 집에 잠시 머무시게 하자는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딱 몇 달만 새 아파트 나오면 바로 이사 가실 거야. 알다시피 지금 집 구하기도 너무 비싸고 또 괜찮아.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낙했다. 어차피 우리도 급하게 이사할 거 아니잖아. 지금 사는 전셋집도 계약 기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정말? 여보, 당신 최고야. 준호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졌다. 내가 지금 부모님이랑 준이 데리고 그쪽으로 갈게. 집에서 기다려.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수진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마주쳤다.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다. 응, 갑자기 결정됐대. 우리 새 집에 잠시 머무시기로 했어.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수진이 내 손을 눌렀다. 너 정말 괜찮겠어? 새 집에 너도 아직 안 살았는데 다른 사람부터 살게 하는 거? 남편의 가족이 곧 내 가족이지? 뭐, 몇 달뿐인데 괜찮아.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임서연, 넌 가끔 착한 게 걱정될 정도야. 30분 후 나는 새 집 문 앞에 서서 새로운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문을 열자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원목마루는 따스한 빛을 발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희미한 나무향과 페인트 냄새가 났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문득 다른 사람이 먼저 살게 하는 것이 조금 아까워졌지만 이내 그런 소심한 생각을 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준호 씨의 부모님과 동생인데 뭘. 간단히 정리하고 나니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박준이가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준희 씨,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길을 비켜섰다.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아이고, 이 페인트 냄새는 아직도 심하네. 몸에 안 좋을 텐데. 어머니, 이거 친환경 페인트라 괜찮아요. 준호가 서둘러 설명했다. 인테리어도 너무 차갑네. 집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가 사방을 둘러보며 까다롭게 말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소품을 좀 더 채우면 되죠. 새언니, 여기가 안방이에요? 박준희는 이미 제멋대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와, 이 통유리창 대박이다. 전망 진짜 좋네. 내가 다가가 보니 준이는 이미 안방 침대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두어 번 튕겨보고 있었다. 매트리스도 괜찮네요. 비싸죠? 준이야. 준호가 꾸짖었다. 여긴 안방이야. 너랑 부모님은 작은 방 써. 작은 방은 너무 좁잖아요. 준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괜찮아요. 안방 쓰세요. 나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말했다.
저랑 준호 씨는 지금 여기 안 사니까요.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똑같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어차피 쟤들도 안 사는데 우리가 안방 쓰는 게 편하지.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큰 방이 공기도 좋고 편해. 시어머니가 못을 박았다. 그렇게 내가 공들여 디자인한 안방은 주인이 바뀌었다. 준이가 신나서 짐을 안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곧 억눌렀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각종 가전제품 사용법을 알려주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 준희 씨, 푹 쉬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나는 준호를 데리고 떠나려 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네, 저희 엄마가 사주신 혼수라서요. 오,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잘했네,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투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지만 준호는 내내 내 손을 잡고 고마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 새 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살게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거 알지만 오늘 당신 정말 잘했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더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준호는 유난히 다정했다. 사랑을 나눈 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낮의 일을 떠올렸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들이 이사 가면 나와 준호는 행복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아름다운 기대를 품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이 새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교체된 커튼천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가슴속에 송뭉치 같은 답답함이 꽉 막혀 있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바꾼 7번째 가구였다. 준호 씨, 어머니가 또 거실 커튼을 바꿨어. 내가 특별히 고른 안마 커튼인데 20만 원도 넘게 줬단 말이야. 밤에 준호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나는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 준호는 양복 재킷을 벗으며 새 커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보, 어머니는 그냥 원래 색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어르신들 취향이 다 그렇지. 뭐, 너무 따지지 마.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준호가 내 말을 끊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 가족이 같이 사는데 물건 좀 더 하는 게 뭐 어때서? 어머니가 여길 자기 집처럼 생각하시는 거잖아. 당신을 남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나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말을 삼켰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편할까?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새 집에 가서 청소를 하기로 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내 집이니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자 짙은 마라탕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맥주 캔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다. 새언니 오셨네요. 준이가 안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그녀는 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건 내가 이사 오면 입으려고 옷장에 넣어둔 택도 떼지 않은 새 잠옷이었다. 준희 씨, 그거 내 잠옷인데. 나는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좀 빌려 입으면 어때요? 닳는 것도 아닌데? 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 맞다. 제 방 옷장이 너무 작아서 제 옷이 다 안 들어가길래 새언니 옷은 손님 방으로 옮겨놨어요. 나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 옷, 안방 옷장에 넣어둔 내 개인적인 옷들을 준희 씨, 그건 안방 옷장이잖아. 지금은 내가 안방 쓰잖아요. 준희가 눈을 흘겼다. 설마 제 옷 둘 곳도 없게 만들 건 아니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아버님, 어머님은 고스톱 치러 가셨어요.
저녁에나 오실걸요. 준이는 내가 막 닦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계속 청소를 했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다. 식당을 정리하다가 와인 캐비닛에서 레드와인 2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수집한 보르도 와인으로 이사 오면 준호와 축하하기 위해 아껴둔 것이었다. 준희 씨, 와인 캐비닛에 있던 와인. 아, 그저께 친구들 놀러와서 마셨어요. 준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맛은 별로던데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스위트 와인보다 못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2병의 와인은 내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온 것으로 한 병에 20만 원이 넘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남은 한 병을 찾아냈다. 당시 몇 병을 나누어 숨겨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 병을 더 은밀한 곳에 숨기려던 참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손을 떨었고 와인병이 미끄러질 뻔했다.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진한 붉은색 액체가 튀어나와 아이보리색 양모 카펫 위로 쏟아져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눈에 거슬리는 붉은 얼룩이 생겼다.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얼른 걸레로 닦으려 했지만 닦을수록 얼룩은 더 커졌다. 왜 그래요? 준이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카펫 위에 얼룩을 본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미안해요. 바로 처리할게요. 나는 허둥지둥 세제를 찾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이 카펫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이건 내가 산 카펫이에요. 내가 당연히 알죠. 당신 카펫? 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걸레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임서연 씨, 머리에 물 찼어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내 카펫이야. 어떻게 감히 내 집을 더럽혀? 귀가 윙윙거리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요? 꺼져요. 준이가 대문을 가리켰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지금 당장 꺼져. 내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다리가 뿌리 내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이건 내 집이에요. 등기부등본해라고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등기부등본? 준이가 비웃었다. 가서 확인해봐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나는 비틀거리며 2걸음 물러나다 뒤에 있는 와인 캐비닛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과 준호가 함께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부터 너희들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준이는 즉시 다른 얼굴로 변해 울먹이며 달려갔다. 새언니가 일부러 카펫에 와인을 쏟고는 이 집이 자기 집이라면서 우리더러 나가래요. 내 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특히 준호의 눈빛은 복잡했다. 질책, 죄책감, 그리고 경고가 섞여 있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준희 씨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서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한 가족끼리 두말하면 잔소리지. 진명이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아니요. 이건 아주 잘못됐어요. 소리치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지만 준호가 이미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여보, 준이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카펫 더러워졌으면 새로 사면 되지.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3년 동안 매일 마주하던 얼굴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 모두의 표정이 너무나 이상했다. 마치 끔찍한 비밀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저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요. 나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연아. 준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후 나와 수진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서연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당장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봐야 해.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집에 있는데 등기소에 가서 떼보면 돼. 지금 당장 가자.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변호사잖아. 절차는 내가 알아. 나는 수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왔다. 설마 정말로? 맞다. 수진이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너 최근에 백지 서류 같은데 서명한 적 있어? 아니면 준호 씨한테 위임장 써준 적이라든가.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갑자기 2달 전 준호가 회사에서 배우자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의 승진 관련 재무 감사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게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며 일부가 비어 있다고 했다. 일부가 비어 있었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법무팀에서 내용을 채울 거라고 했어. 수진이 욕을 내뱉었다. 내일 아침 일찍 등기소부터 가자. 지금은 심호흡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마.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준호는 유난히 친절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주고 목걸이까지 선물했다. 나는 낮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준호를 등지고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틀 무렵 나는 조용히 일어나 준호의 서류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냈다. 그에게는 내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는 잠긴 서랍이 있었다. 내 손은 열쇠를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3번 만에야 서랍을 열었.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뭘 그렇게 찾아? 준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돌아보니 그가 문틀에 기댄 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 여권 찾으려고 회사에서 출장 보낼지도 모른 데서 나는 서투른 거짓말을 했다. 준호가 다가와 내 손에서 서류 봉투를 가볍게 빼앗았다. 출장? 나는 왜 모르지? 그는 나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다.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으니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 내 혈액이 응고되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야? 그 집, 준호가 느긋하게 말했다. 지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신이 서명한 위임장으로 명의 이전했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 내 집을 훔쳤어?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지 마. 준호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부부 공동 재산인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달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동생이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내 혼수야.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나한테 사준 거라고.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일어서서 나를 내려다봤다. 임서연, 좀 어른스러워져 봐. 나랑 결혼했으니 내 것도 내 거지. 이제 선택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계속 살든가. 아니면 뭐? 아니면 지금 당장 꺼져도 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어차피 등기부등본에 이제 내 이름은 없으니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3년간 함께 잠자리를 한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새벽 5시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얼어 뻣뻣했다.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표정의 수진은 내 퉁퉁 부은 눈과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에, 일단 들어와.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수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고 나서야 컵벽을 통해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 집을 훔쳤어. 준호가 내가 서명한 백지 위임장으로 명의를 이전했어. 자기가 다 인정했어. 나는 횡설수설하며 수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이건 씨발 사기야. 형사 범죄라고.
나 이제 어떡해?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가늘었다. 우선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모든 과정을 자세히 말해봐. 준호가 백지 위임장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인정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건 증거야. 나는 멍하니 시키는 대로 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 장면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준호의 내려다보는 눈빛, 그의 입가에 걸린 그 의기양양한 미소, 그리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꺼져라는 그 말까지. 녹음이 끝난 후 수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정신 차려야 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는 그 집을 되찾을 거야. 어떻게 되찾아? 등기부등본은 이미 그 사람 이름인데 백지 위임장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건 불법이야.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는 더더욱. 수진의 눈이 전문가의 빛으로 반짝였다. 내가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몇 명 아는데 그중에 김 변호사님이 최고야. 승소율이 90% 이상이야. 나는 수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와 시댁은 나를 만만하게 봤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임서연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김 변호사님 만나고 싶어. 오늘 당장 가자.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나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40대에 똑 부러지는 여성이었고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다. 임서연 씨,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에 빠르게 기록했다. 첫째, 부동산은 어머니께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여 증여한 개인 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박준호 씨가 서명한 백지 서류를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은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 셋째, 명의 이전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클까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매우 큽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 위임장 원본을 찾아 서명과 지문을 감정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전부를 열람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구매 자금이 모두 어머니로부터 나왔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직계 가족의 증언은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주택구매 자금은 어머님 계좌에서 시행사로 바로 이체되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이체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호 씨가 직접 백지 서류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인정했다고 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요. 녹음이나 제3자 증인이 있나요? 나는 수진을 쳐다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혼자 있었어.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쉽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서연 씨, 지금은 어디에 머무실 계획이신가요? 당분간 저희 집에요. 수진이 말했다. 아니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임서연 씨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사시는 걸 권합니다. 네? 나와 수진이 동시에 소리쳤다. 법적으로 볼 때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더라도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로서 원래의 혼인 주소지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아야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호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위가 뒤틀리는 듯 했지만 김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돌아갈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먼저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수지는 나를 용산 전자상가로 데려갔다. 이게 필요할 거야. 그녀가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24시간 녹음되고 72시간 동안 지속돼. 이거 불법 아니야? 자기 집에서 녹음하는 건 완전히 합법이야. 수진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해. 언제든 끄지 마. 특히 준호랑 단둘이 있을 때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열쇠로 문을 열 때 손이 너무 떨려 열쇠 구멍에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다.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준호와 시댁 식구들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모두가 멍하니 쳐다봤다. 나왔어. 나는 생각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생각이 정리됐구나.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야지. 이리 와. 밥은 먹었니? 내가 국 한 그릇 퍼줄게. 나는 준이가 입을 삐죽거리는 것을 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나는 로봇처럼 음식을 씹었다.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는 묵직하게 느껴지며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 맞다. 내 짐들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거 다 작은 방으로 옮겨놨어요. 준이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차피 새언니랑 오빠도 자주 안 오잖아요. 식사 후 나는 소위 작은 방이라는 곳으로 갔다. 사실은 서재를 개조한 곳으로 좁은 싱글 침대 하나와 간이 옷장뿐이었다. 내 옷들은 구석에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문을 닫고 나는 마침내 눈물이 흐르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켜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무슨 일 있니? 나는 이 간단한 걱정의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사주신 집이 이렇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다음 날 정오, 나는 어머니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내 설명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 짐승 같은 놈. 내가 처음부터 박준호랑 그 집 식구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드물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 처음 집 살 때부터 그 엄마가 집명에 누구 이름으로 하냐고 계속 묻더라니까. 엄마, 죄송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반드시 집을 되찾을 거야. 변호사비는 얼마가 들든 엄마가 낼게.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어머니와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박씨 집안에는 탐욕과 계략뿐이었다. 엄마, 집 살 때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특히 자금 증빙 자료요. 다 있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나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거든. 심지어 집 살 때 찍어둔 영상도 아직 있어.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매매 계약서, 대금 지급 증명서, 심지어 나와 어머니가 분양사무소에서 서명하는 사진까지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영상이었다. 어머니가 영업사원에게 이 집은 우리 딸 이름으로만 해주세요 라고 강조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엄마, 최고예요. 나는 감격해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 증거들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있어. 어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건넸다. 이건 박준호 엄마가 2달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던 녹음이야. 내 친구가 마침 지나가다 듣고 이상해서 녹음해뒀대. 나는 녹음을 틀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 바보 같은 며느리가 꽐꽐이 서명해서 집이 곧 우리 박신의 것이 된다니까. 그 엄마가 사준 집, 이제 우리 아들 이름으로 넘어왔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회사로 돌아와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반차를 냈다. 실제로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진이 퇴근 후 바로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완벽해.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다. 특히 그 녹음, 그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잖아. 이제 어떡하지? 김 변호사님 말대로 계속 증거를 모아야지.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다. 특히 그 위조된 위임장 원본을 찾아야 해. 밤에 박 씨 집에 돌아와 나는 유난히 온순하게 행동했다. 자진해서 설거지와 걸레질을 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렸다. 준호는 나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는 듯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드물게 수고했어라는 말까지 했다. 그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서류와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다. 새벽이시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마침내 서재 가장 아래 칸에 잠긴 상자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열쇠는 문 뒤에 걸린 준호의 외투 주머니에 있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위조된 부동산 위임장 외에도 내 명의로 서명된 2억 원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가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이미 내 명의로 두 번째 주택 대출을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서류를 페이지마다 사진으로 찍었다. 준호가 내 서명을 흉내낸 필적까지 포함해서 이 증거들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상자를 다시 잠그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나는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문득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 준호가 나와 결혼한 것은 어쩌면 나와 우리 어머니의 경제적 조건을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비 오는 날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발렌타인데이에 손수 만든 초콜릿을 선물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나의 순진하고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박씨 집안의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한 분노. 내일 김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야. 박씨 집안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지난번보다 훨씬 붐볐다. 서류들이 모든 평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법률 조항과 사건 요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임서연 씨, 이 새로운 증거들은 매우 유리합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 사진들을 살펴보며 안경 너머의 눈을 흥분으로 빛냈다. 특히 이 위조된 대출 계약서는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목록 하나를 꺼냈다. 첫째, 지문 감정. 위임장의 지문이 위조되었거나 강제로 찍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흐름 조사. 셋째, 박준호 씨 어머니의 녹음에 대한 사법 감정입니다. 수진이 옆에서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야. 이제 얼굴을 붉히게 되면 박준호가 막 나갈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보았던 그 서류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박준호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는 법의 허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 아, 맞다. 김 변호사가 갑자기 물었다. 두 분의 부부 공동 재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자 관리해요. 월세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외에는 각자 수입을 관리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은 박준호 씨가 당신의 개인 재산에 대해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했다. 급여 통장과 예금은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나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리고 얼굴색이 변했다. 3개월 전에 준호 씨가 자기 회사에 직원 복지로 고금리 예금 상품이 있다면서 1억 원을 맡기라고 했어요. 즉시 그 돈을 확인해 보세요. 김 변호사와 수진이 동시에 말했다. 나는 바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그 이체 기록을 조회했다. 결과 돈은 분명 준호가 말한 회사 직원 재테크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지만 수취인 정보를 자세히 보니 그건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였다. 이름은 박준호의 어머니였다. 이런 계좌식. 수진이 화가 나서 책상을 쳤다. 연쇄 사기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임서연 씨,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서명한 다른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호였다. 여보, 오늘 부서 회식이라 집에서 밥 안 먹어.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나는 억지로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 수진이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 다시 돌아갈 거야? 이제 증거는 거의 다 모았잖아. 아직 부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김 변호사님이 지문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재테크 자금에 대한 증거를 더 찾고 싶어.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해. 수진이 나를 꽉 안아주었다. 언제든 연락하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 회사로 돌아와. 나는 고객 미팅을 핑계로 외출해서 은행으로 갔다. 창구에서 조회한 결과 내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준호는 그 1억 원을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고객님, 최근 누군가 고객님의 개인정보로 대출 한도를 여러 번 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즉시 신용정보 동결을 신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손이 너무 떨려 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준호의 탐욕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내 돈 한 푼까지 모두 짜내려 하고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준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고스톱 치러 가셨어요. 그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눈은 TV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준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그 바보 또 순순히 돌아왔어. 응. 물건은 내가 잘 뒀어. 걔가 못 찾을 거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숨을 고르고 나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가 준이의 말을 엿들으려 애썼다. 대출 거는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 돈 나오면, 걔를 쫓아내면, 그 영상이면 걔 사회에서 매장시키기에 충분해. 영상? 무슨 영상?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준이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그때 가서 걔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는지 보자고. 나는 재빨리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이 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나와 준호의 사적인 영상? 아니면 저녁 식사 때 준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여보, 밥 다 됐어? 배고파 죽겠네. 그는 으레 그랬듯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나를 부려먹었다. 곧 돼요. 나는 밥과 반찬을 내놓으며 뜨거운 국물을 그의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식탁에서 준호는 신이 나서 회사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먼저 효도해야 한다고 계속 암시했다. 나는 외부인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아, 맞다, 서연아. 준호가 갑자기 나를 향해 말했다. 너희 회사에서 부산으로 연수 보낸다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내 젓가락이 멈칫했다.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어제 막 공지가 내려와서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어떻게 알았어? 너희 부서 김 대리가 알려주던데 오늘 회식에서 만났거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좋은 기회잖아. 연수 다녀오면 승진할 수 있다던데. 나는 경계심을 품었다. 김 대리는 연수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 소식은 나와 내 직속 상사만 알고 있다. 준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떠보고 있었다. 그럴지도. 근데 갈지 말지 아직 결정 못했어.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왜 안 가?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래, 젊은 사람은 일에 집중해야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들의 비정상적인 열정은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왜 갑자기 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준이가 말한 영상과 연관지어보니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다. 그들은 나를 멀리 보내려 하고 있었다. 생각 좀 해볼게. 나는 얼버무리며 내일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평소와 달리 먼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여보, 요즘 힘들었지?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주물렀지만 나는 소름이 끼칠 뿐이었다. 고마워. 나는 즐기는 척했지만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가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나는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내 사생활 영상을 몰래 찍은 것 같아.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수진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내일 내가 탐지 장비 가지고 네 회사로 갈게. 집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석 달 전 나는 행복에 겨운 바보 같은 여자였다. 이제는 사기꾼 옆에 누워 탐정처럼 증거를 수집하며 내 남편과 싸우고 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다음 날 정오, 수지는 약속대로 내 회사 근처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의 작은 장비를 가져왔다. RF 탐지기야. 숨겨진 카메라나 도청기를 찾아낼 수 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들이 정말 그랬을까? 박씨 집안의 뻔뻔함이라면 뭐든 가능하지. 수진이 냉소했다. 오늘 밤에 핑계대고 늦게 들어가. 내가 같이 가서 샅샅이 검사해줄게. 퇴근 후 나는 수진과 주차장에서 만났다. 준호가 야근이라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야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억해. 공용 공간이랑 내 방만 검사하는 거야. 수진이 상기시켰다.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게. 우리는 장비로 거실, 부엌, 그리고 내 작은 방을 스캔했다. 이상 신호는 없었다. 우리가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탐지기가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을 냈다. 카메라가 있어.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신호를 따라가 보니 마지막으로 장식용 그림 액자 앞에서 멈췄다. 액자를 들어 올리자 뒷면에 초소형 카메라가 붙어 있었다. 정확히 내 방문을 향하고 있었다. 짐승 같은 놈들. 나는 이를 갈며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다. 가만히 있어. 수진이 나를 말렸다. 지금 이걸 떼면 그들이 눈치챌 거야. 여기용해야 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찍은 후 조심스럽게 액자를 제자리에 다시 걸었다. 이 각도로는 내 방 안은 찍히지 않아. 주로 드나드는 사람을 찍는 용도야. 수진이 분석했다. 네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 소송에 대비하려는 걸 거야. 나는 준이가 말한 사회적 매장이라는 말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내가 외도했다는 증거를 조작해서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 이제 어떻게? 연극을 하는 거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진의 눈이 장난기 가득하게 빛났다. 내일부터 매일 퇴근할 때마다 다른 동료들을 집에 데려와. 남자가 좋겠지. 그들이 증거를 내놓으면 그때 우리가 카메라의 존재를 폭로하고 사생활 침해로 역공하는 거야. 이 계획은 너무나 대담했지만 나는 그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씨 집안이 더러운 수를 쓰겠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놀아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획대로 몇몇 남자 동료들을 집에 데려와 업무를 논의했다. 문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일부러 동료와 바싹 붙어서 카메라에 친밀한 장면이 찍히도록 했다. 준호와 준이의 반응은 미묘했다. 겉으로는 내가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난히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 속에서 사냥꾼이 덫에 걸려드는 사냥감을 보는 듯한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밤 진짜 전환점이 찾아왔다. 나는 잠든 척하고 있다가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즉시 며칠 전 거실 화병에 숨겨둔 초소형 도청기의 앱을 켰다. 자료는 충분해. 다음 주에 바로 탄파이, 중국어, 패를 까다, 즉 결판을 내다 하자. 걔가 협의 이혼에 동의 안 하면 영상을 걔 회사에 뿌려버려.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집은 무조건 우리 것이 되어야 해. 그리고 걔네 엄마 예금도 뜯어낼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내. 준이가 끼어들었다. 오빠, 걔한테 그 1억 원 재테크 자금을 증여라고 쓰게 해야 해. 안 그러면 사기죄로 걸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들은 내 집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피 같은 돈까지 갈취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와 바로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최신 녹음 내용을 들은 김 변호사는 즉시 소송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월요일 아침 바로 법원으로 갑시다. 김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이 계획한 시간보다 하루 먼저 허를 찌르는 겁니다. 저는 뭘 해야 하죠?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김 변호사가 서류한 뭉치를 건넸다. 이건 소장 부본입니다. 내용을 숙지해 두세요. 그리고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오세요. 월요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두말 없이 내일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머무르시기로 했다. 딸아, 걱정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필 귀정, 재붕아정, 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전화를 끊고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희망의 빗줄기를 느꼈다. 그래, 사필귀정이다. 월요일 법정에서 박씨 집안은 그들의 탐욕과 기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월요일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호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나간다는 쪽지를 남겼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즉시 택시를 잡아 어머니가 묵고 계신 호텔로 향했다. 가는 길에 수진에게 계획대로 진행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호텔 방에서 어머니는 이미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김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전화를 끊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준비됐니? 어머니는 내 옷깃에 주름을 펴주며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나는 법정에서 박준호 일가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김 변호사와 수진도 곧 호텔에 도착했다. 우리넷은 찻상에 둘러앉아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했다. 기억하세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씨 집안이 어떻게 변명하든 절대 화내지 마세요. 판사님은 감정적인 당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소위 외도 증거라는 걸 언급하면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의 몰카 행위를 폭로할 차례죠. 수진이 냉소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생활 침해죄를 뒤집었을 겁니다. 구시정각, 우리는 정시에 법원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박준호와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마 늦는 모양이네요. 김 변호사가 시계를 보았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먼저 절차를 진행하죠. 그러나 판사가 개정을 선언할 때까지 피고석은 텅 비어 있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기에게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는 명백히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본안을 걸석 재판, 최식 심리후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여 사건을 간결하게 진술하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주택 구매 자금 출처 증명, 위조된 위임장 사진, 시어머니가 집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한 녹음, 그리고 최근의 몰카 장비 사진과 준호가
나를 협박하려 모의한 녹음까지. 판사는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준호가 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 한 부분을 들을 때는 기록을 멈추고 그 녹음을 다시 재생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선언했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피고 박준호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금액이 크므로 본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여 형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관련 부동산 거래를 동결하도록 제정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다. 우리는 첫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는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고 박준호 씨를 소환하여 조사할 겁니다. 그가 설명했다. 동시에 우리는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들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호였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모두가 듣게 했다. 임서연, 너 씨발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어. 준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너 가만 안 둬.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리더니 진지한 남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준호 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우리 넷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수진이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인과응보가 정말 빠르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너무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형사 입건은 시작일 뿐 집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이 더 필요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는 첫 승리를 축하해야 한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고집했다. 식당에서 나는 마침내 긴장을 풀고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준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쳤다. 그 집안의 뻔뻔함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머니가 분노했다. 딸아, 이혼하고 나면 엄마가 더 좋은 집 사줄게. 내 이름으로만 등기하고. 엄마, 우선 이 집부터 되찾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좋은 남자는 많아. 네가 운이 나빠서 인간 쓰레기를 만났을 뿐이야. 이야기하는 동안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언니, 저예요, 준이. 내 표정이 즉시 차가워졌다. 무슨 일이죠? 새언니, 제발 우리 오빠 좀 용서해주세요. 준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오빠가 잘못했대요. 우리 가족 모두 잘못했어요. 그 집 우리 안 가질게요. 제발 소송 취하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오전에 나를 협박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박씨 집안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었다. 너무 늦었어요, 박준희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속이려 계획할 때는 오늘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요? 새언니, 우리 오빠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에요. 준이가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발 3년간의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부부의 정? 나는 비웃었다. 당신 오빠가 서류 위조해서 내 집 훔칠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 내 가족 전부가 공모해서 나를 속일 때 정을 생각했냐고요?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어머니와 김 변호사는 모두 칭찬의 눈빛을 보냈다. 오직 수진만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연아, 준이가 시어머니 입원했다고 하던데 진짜일까?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건 인과응보예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들은 싸구려 동정심을 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사태의 전개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다. 박준호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제출한 입원 증명서가 효과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역으로 나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내가 명예이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뭐라고요?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할 수가? 그가 몇 개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성들과 집을 드나드는 장면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유난히 심각했다. 영상이 명백히 몰래 촬영된 것이긴 하지만 당신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씨 집안은 역시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열했다. 이제 어떡하죠?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경찰에서 당신을 소환할 겁니다. 사실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몰래 찍은 영상은 오히려 그들의 사생활 침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후의 조사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경찰은 주로 부동산 명예이전과 문서 위조 부분에 집중했고 내 외도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장 형사는 심지어 나에게 넌지시 말했다. 임서연 씨, 이런 가정 분쟁 저희는 많이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게다가 그 영상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나는 복도에서 박준호와 마주쳤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예전의 엘리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잘못했어. 박준호 씨, 그만해요.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법정에서 봅시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좋아. 네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나온다면 나도 의리를 지킬 수 없어. 그는 갑자기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보고 순간 피가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나와 수진이 몰래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던 사진이었다.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마치 우리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너만 증거 수집할 줄 알아? 박준호가 비웃었다. 이 사진들이면 네가 동성애자고 사기 결혼했다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갑자기 사진에 찍힌 날짜가 지난주라는 것을 발견했다. 나와 수진이 카메라를 점검한 것은 한 달 전의 일이었다. 박준호 씨, 사진 위조하는 기술이 당신 인성이랑 똑같이 저질이네요.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 그에게 가리켰다. 이 날짜는 당신이 나를 계속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죄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박준호의 얼굴색이 변하며 허둥지둥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장 형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이 소동을 제지했다. 박준호 씨, 증인을 협박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장 형사가 엄하게 말했다. 즉시 떠나십시오. 박준호는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고는 마지못해 떠났다. 나는 그제야 내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호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이 사건을 팀원들에게 알렸다. 김 변호사는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박준호가 나와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민사소송 절차를 가속화해야 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조정 기일이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한 달 후에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김 변호사가 달력을 보며 말했다. 조정이요? 내가 눈살을 찌푸렸다. 저와 박준호 씨 사이에 조정할 게 뭐가 남았죠? 법원 절차상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결렬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어머니 댁에 잠시 머물면서 계속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은 분명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이따금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오직 이사님만이 나를 사무실로 불러 내 사정을 이해한다고 애둘러 말하며 내가 신청한 휴가를 승인해 주셨다. 임대리, 개인적인 일 잘 처리하고 업무에 전념해요. 회사는 임대리의 능력을 높이 사니까 이런 일로 발전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사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나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깨달았다. 만약 일이 너무 커져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면 내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요일의 조정은 예상대로 결렬되었다. 박준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하여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위원은 설득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결국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법원을 나설 때 박준호의 변호사가 나를 막아섰다. 임서연 씨, 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보상할 의향이 있습니다. 소송만 취하해 주신다면요. 얼마나요? 나는 일부러 물었다.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5천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 계약금은 될 겁니다. 나는 냉소했다. 당신 의뢰인에게 전하세요. 그 집 지금 시세가 20억이에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조정 실패는 한 달 뒤에 정식 재판이 부동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기간을 이용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박준호의 문서 위조와 몰카 촬영 부분에 대해서 맞다. 김 변호사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어머님께서 처음에 집을 사실 때 시행사 쪽에 보관된 자료가 있을까요? 전체 파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보았다. 내가 내일 분양사무소에 가서 물어볼게. 어머니가 즉시 말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뜻밖의 희소식을 가져왔다.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김 대리가 지금은 분양총괄 본부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사정을 듣고는 자발적으로 주택 구매 전 과정의 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상에는 내가 집은 오직 서연이 이름으로만 해달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어머니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 증거는 너무나 결정적이었다. 영상은 구매 자금 출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나의 단독 소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돌파구에 기뻐하고 있을 때 수진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다. 박준호가 회사에서 직위해제 및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원래 박준호는 계속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해 왔는데 최근 회사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횡령한 돈 대부분이 그의 어머니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나를 속였던 바로 그 수법으로.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빠져나갈 틈이 없구나. 어머니가 감탄했다. 나는 생각만큼 기쁘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몰락하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 가족의 계략과 협박을 생각하면 그 작은 연민은 즉시 사라졌다. 재판 전 마지막 주, 김 변호사는 모의 법정을 열어 예상되는 신문과 변론을 예행 연습했다. 나도 처음에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 점차 침착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하세요. 김 변호사가 재차 강조했다. 판사님이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관련 없는 내용은 먼저 언급하지 마시고요.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모여 있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 이 사위의 집 사기 사건은 이미 지역에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 일가는 지각해서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거의 죽어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마주쳤을 때 쌩쌩하게 걸어다니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준이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마치 억울하게 당한 어린 며느리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연기파 배우들이네. 수진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정장 옷깃을 바로잡고
고개를 든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늘 나는 당당하게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응고된 듯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와 박준호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김 변호사가 추천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묶어 똑 부러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보였다. 맞은편에서는 박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이따금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판사는 60대 정도의 남성으로 표정은 엄숙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간단히 사건 배경을 소개한 후 증거조사 단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전형적인 혼인 빙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 박준호는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임서연 씨 명의의 부동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조리 있게 박준호의 위법 행위를 열거했다. 위임장 위조, 불법 명의 이전, 사생활 몰카, 심지어 명예 도용 대출 시도까지 하나를 말할 때마다 해당 증거를 제출했다. 매매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몰카 장비 사진, 위조 문서 감정 보고서. 박준호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내 신용을 공격하려 했다. 임서연 씨는 명의 이전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시지만 혼인 후 두 분은 계속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어떻게 등기부등본 변경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실제로 입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집 인테리어가 끝난 후 박준호 씨가 그의 부모님께 잠시 빌려드리자고 제안했고 저는 효도하는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저 자신은 계속 혼전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대 변호사가 냉소했다. 하지만 여러 증인이 당신이 해당 부동산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주로서 제가 제 집에 가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 반문에 방청석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질문 방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변호사는 분한 듯 방향을 바꿨다. 당신은 그 1억 원이 재테크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체 기록에는 분명히 시어머니께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기록은 박준호 씨가 사후에 추가한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원본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증여였다면 왜 박준호 씨의 어머니는 녹음해서 이것을 재테크라고 칭했습니까? 나는 법정 재생기에 신호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녹음이 흘러나왔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 변호사가 박준호를 신문할 차례가 되자 상황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박준호 씨, 이 소위 부동산 위임장은 감정 결과 임서연 씨의 지문이 누군가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준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저는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지문을 찍을 때 너무 힘을 줘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지문에 명백한 외부 압력 흔적이 있으며 이는 임서연 씨가 깊은 수면 상태일 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준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가 급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재판이 3일째에 접어들면서 국면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 박준호의 공금 횡령 추문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가 데려온 증인들까지纷纷히 말을 바꿨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시행사가 제공한 CCTV 영상이 우리 어머니가 전액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오직 내 이름으로만 등기해달라고 강조하는 전 과정을 선명하게 기록했다는 점이다. 최종 변론 시간이 되자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는 기망수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그 징제이 악랄합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즉시 반환하고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및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과 가정 내부 갈등 등의 관점을 강조하며 힘없는 변론을 했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선고하겠다고 했다. 법정을 나올 때 언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나를 향했다. 임서연 씨, 혼인사기 피해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현재의 혼인 재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호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를 용서하실 건가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마주했다. 저는 법이 저의 공정함을 되찾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박준호 씨에 관해서는 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전 남편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박준호는 한 달 내에 부동산을 반환하고 나에게 6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또한 그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받은 순간 나는 상상했던 만큼의 환희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렇게 추악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비극이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라.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수지는 나를 위해 자물쇠 교체 업체와 청소팀을 연결해주며 집을 되찾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의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벽은 악의적으로 낙서되어 있었고 가구는 부서져 있었으며 바닥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심지어 썩은 음식이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가장 심한 것은 내 모든 물건들, 옷, 책, 화장품이 모두 욕조에 던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페인트가 부어져 마치 피바다 같았다. 이 짐승 같은 놈들, 수진이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다. 나는 폐허 한가운데 서서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의식적인 모욕과 보복이었다. 박씨 집안은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악의를 표출하고 있었다. 신고해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명백한 재물 손괴죄예요. 경찰이 곧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도 집안의 난장판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 정말 저희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하겠지만 배상 추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냉소했다. 저는 그들과 놀아줄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집을 다시 인테리어하는 것을 감독했다. 박준호 일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 자물쇠도 바꿔버렸다. 심지어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도 지급을 거부했다. 20면 끝날 줄 아나 보죠. 김 변호사가 강제집행 신청서를 넘기며 말했다. 너무 순진하네요. 법원 집행관의 개입으로 박준호 명의의 예금과 투자는 동결되었고 그의 어머니 계좌에서도 2억 원이 압류되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박준호가 신용불량자 명단, 즉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보복의 쾌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가 나에게 초대장 한 장을 건넸다. 박씨 집안에서 보낸 거야. 나는 열어보았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초대장이었다.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초대장에 손글씨로 서연아,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자. 우린 여전히 한 가족이야 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미쳤나 봐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낯으로 나를 초대해? 내가 알아봤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준호가 어떤 유력 인사의 딸이랑 붙었대. 그 여자네 집안 배경이 대단해서 그들 문제를 많이 해결해줬다더라. 이번 환갑잔치는 까놓고 말해서 자기들이 제기했다는 걸 과시하려는 거야. 나는 초대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명란에는 박씨 집안뿐만 아니라 JS 그룹이라는 글자도 있었다. 유명한 부동산 개발 회사로
회장인 주정국 회장의 딸 주영이 바로 박준호의 새연인이었다. 기둥서방 전문이네. 나는 냉소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주씨 집안이 뒤를 봐주면 박준호는 정말로 대부분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는 가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분명 좋은 의도가 아닐 거야. 아니요, 갈 거예요. 대담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갈 거예요. 나는 즉시 수진과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비밀리에 모의했다. 다음 날 나는 대학 동기이자 현재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인 장미를 만났다. 이 뉴스 분명 대박일 거야.